예, 안녕하셨습니까?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그 부마항쟁 특집 등등을 하고 바깥에 나가고 또 이제 전에 했었던 거 재방송 10월을 맞이해서 하고 하다가 이제 오늘 선생님 뭐 드시고 싶으세요? 오늘 그러니까 오래간만에 한 3주 된 것 같죠? 10월 3일 날 하고 하니까 4주쯤 됐네요. 그러니까 오랜만에 생방으로 찾아뵙습니다. 오늘은 이제 한국을 뒤흔든 열흘 부마항쟁에서부터 11.6 사건까지의 마지막 편으로 이 박정희 시대의 2인자들이라는 것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2인자들로 준비를 해서 한 2시간 가까이, 근데 2인자로 불리는 만한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한 8명만 하면 될 줄 알았더니 거의 10명쯤 정리를 하게 돼서 준비가 좀 많아졌습니다. 본 강연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특별한 광고를 좀 드릴까 합니다. 우리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누가 초대하냐면은 약산 김원봉 장군이 초대합니다. 의열단 단장, 의열단의 의백이었던 약산 장군의 기념사업회를 만듭니다. 언제 만드냐면 2019년 11월 9일, 2019년 11월 9일입니다. 이 오후 3시에 어디서 하냐면 성공회대학교 피츠버그 홀에서 약산 김원봉 장군 기념사업회가 정식으로 출범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준비했는데요. 그 중에서 제일 아마 여러분들이 깜짝 놀랄 만한 프로그램이 도올 김용옥 선생께서 이 특별 강연을 해주시기로 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도올 선생님께서 일반 강연을 거의 안 하시는데 이 약산 기념 강연입니다. 그랬더니 아이고 그건 내가 거절을 못하겠다 하면서 이제 흔쾌히 맡아주셔서 도올 선생님의 김원봉 강좌 아마 EBS에서 옛날 한 10여 년 전에 했었던 것을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그런데 이제 새로운 얘기들을 더 덧붙여서 도올 약산을 그리다 라고 부제를 달아봤는데요. 그 기념 강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모셨으면 하고요. 저희가 포스터를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포스터를 이렇게 만들어서 저희 커뮤니티에다가 올려놓을 테니까 여러분들 이걸 퍼가셔서 여러분들이 관계하고 계신 단톡방, SNS 뭐 전부 뿌려주십시오. 이 약산 선생님을 약산 장군을 모시는 강좌를 만들고 또 도올 선생님께서도 나오셨는데 좌석이 비어서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또 많이 참여해 주셔서 토요일 오후에 100년 전 약산과 그의 벗들 젊은이들이 20살 남짓한 젊은이들이 만들었었던 의열단의 정신을 100년이 지난 지금 되살려 보고자 합니다. 그런 뜻깊은 행사에 여러분들께서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 강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정희 시대의 2인자라고 잡아봤는데요. 2인자가 뭐죠? 2인자, 이렇게 막상 2인자란 말을 많이 쓰면서도 2인자를 어떻게 정리하는 게 좋을까? 그 정권의 최고 실력자가 2인자인지, 아니면 현재의 최고 권력자하고는 좀 긴장 관계에 있더라도 나중에 다음 권력자가 진짜 2인자일지, 아니면 현재의 최고 권력자가 자신의 지위와 권력을 물려주려고 점찍어 놓은 마음먹은 그 사람이 2인자인지, 이거 아마 인자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다를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질문은 제가 제목을 박정희 시대의 2인자라고 붙여놨습니다만 막상 박정희 시대에 2인자가 있었는가? 또 박정희가 18년이라는 오랜 세월을 하다가 보니까 시기마다 또 달라진단 말이죠. 그래서 2인자가 있었는가도 질문거리가 되고 없었다면 왜 없었는가도 또 중요한 질문거리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제 아마 그 이후에 생겨난 말입니다만 문고리 권력이란 말 들어보셨죠? 우리 박근혜 시대에 비서관 3명, 그 다음에 또 김영삼 시대에도 있었고 또 김대중 시대에도 있었고 이런 문고리 권력이란 말도 있었습니다. 가까운 박근혜 시절에는 누가 2인자였을까요? 이거 갖고도 아마 우리가 많이 싸웠었던 것 같아요. 왕 실장 김기춘이가 2인자일지, 최순실이 2인자였는지, 정윤회가 2인자였는지. 또 웃기는 얘기 있었죠. 박근혜가 2인자였다.
최순실이가 실권을 갖고 있고 박근혜가 2인자였다는 이제 그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2인자라는 게 참 그렇게 우스운데요. 우선 2인자의 지명은 가능한가 하는 그 질문을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아요. 2인자의 지명은 가능할 겁니다. 그런데 후계자의 지명은 가능한지. 자, 이거 어떻을까요? 외국의 경우에는 이렇게 지명이 가능했는가? 이 공산국가이지만 민주국가는 선거라는 걸 통해서 하기 때문에 뭐 후계자 지명이 이제 뜻대로 안 되는 경우가 많죠. 이 공산국가에서는 어떤지 한번 잠깐만 살펴보죠. 자, 스탈린이 죽었습니다. 스탈린이 한 27, 8년 집권을 하다가 그 세상을 떴는데 스탈린이 죽고 난 다음에 상황이 어떻게 됐죠? 아이고, 스탈린의 죽음이라는 그 코미디 영화가 나올 정도로 그 소련도 우왕좌왕 갈팡질팡했고 후계자 후르시초프가 등장해서 스탈린 격하 운동을 벌이고 이제 이렇게 되니까 그 공산국가에서는 야, 이건 나 죽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는 거지? 공산국가에서는 주로 그 혁명을 이끈 지도자가 죽을 때까지 권력을 잡습니다. 임기 같은 거 별로 없이. 그렇지만 나 죽고 난 다음에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이제 이런 고민이 생기죠. 그래서 예, 중국은 어떻게 했냐면은 모택동이 임표를 아예 후계자로 못 박아서 헌법에다가 박아 넣습니다. 그래서 당헌에다가 그 임표가 후계자다 하는 걸 집어 넣었는데, 근데 어떻게 됐어요? 이 임표가 그 비행기 타고, 사진이 밑에 좀 잘렸네요. 비행기 타고, 탈출을 하다가, 중국을 탈출하다가 고비 사막에서 추락해갖고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헌에까지 못 박아 놓은 후계자도 권력 투쟁에서 밀리게 되고 하니까 이게 이제 복잡해집니다. 이런 상황을, 소련과 중국의 상황을 보고서 김일성은 야, 이거 안 되겠다 해서 김정일한테 물려주는 이제 물려주게 됐죠. 그래서 암투를 거친 뒤에 예상 밖의 인물이 권력을 늘 장악하더라. 공산국가에서도. 이제 이렇게 됐습니다. 박정희 시대에 2인자로 거론되던 사람들을 한번 꼽아봤습니다. 앞에 두 명은 금방 날아갔죠. 금방 날아갔고, 뭐, 약간 성격이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박정희 체제가 이제 안착된 다음에는 이렇게, 이 순서는 뭐냐면은 날아간 순서입니다. 여기 차재철과 박정희가 같이 죽었고, 그 다음에 김재규가 죽고, 측위가 날아가고, 김종필이 오래 버티다가, 결국은 2인자로만 있다가, 영원한 2인자라는 별명을 얻다가 1인자가 되질 못하고, 이제 죽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1인자가 됐었던 사람은 엉뚱하게 최규하밖에 없네요. 엉뚱하게 최규하만 이 최고 권력자의 지위에 올라갔었는데, 이거 이제 보면서 박정희 시대를 한번 봐야 해요. 박정희가 용인술의 천재라는 말을 아마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근데 진짜 박정희가 용인술의 천재 맞나요? 아니, 용인술의 천재가 왼팔 오른팔 대고 술 먹다가 오른팔이 쏜 총에 맞아서 왼팔하고 같이 죽는다. 박정희의 죽음, 12.6 사건은 박정희의 잘못된 용인술이 총체적인 파탄을 낸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박정희가 용인술의 천재였다라는 종합평가에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말이 나온 것도 괜히 나온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박정희가 용인술을 잘했었던 적이 있어요. 언제? 초기에. 그것을 잘했다고 봐야 할지 뭐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도덕적인 기준을 적용하면 잘했다고 절대로 할 수가 없는 것이고, 그러나 정치적인 기준, 권력이라는 거 기준을 보면은 냉혹하게 아주 정말 잘했죠. 근데 이제 박정희가 유신을 하게 되면서, 유신 후에도 이제 결정적으로는 유경수가 유신 2년 뒤쯤 지나서 이제 유경수 여사가 총에 맞아서 세상을 뜨는데, 그 다음부터 이제 권력이 완전히 이성을 상실하게 돼서 용인술의 천재 같은 그런 기색은 없죠. 근데 이제 박정희가 냉혹한 권력자로서 권력 자체의 속성을 꿰뚫어 보면서 탁월하게 관리를 했는데, 뭐 관리의 본질은 뭐냐면은 2인자를 정하지 않는 거예요. 후계자를 정하지 않고 후계자로 만들어 줄 듯이,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하면서 여러 명을 경쟁을 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2, 3, 4, 5등 정도의 한 4명, 5명 정도, 그 정도를 모아놓고서 내가 2인자야라는 생각이 들게끔.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면은 서로
왜 경쟁 상대가 있을 거 아니에요. 뭐, 그, 결이 다른 사람하고는 또 이제 상호 보완적으로 안 부딪힐 수가 있지만, 또 비슷한 성격이거나, 그러면은 쓱 해서, 아무개가 너 뭐라고 그러더라? 너 여기서 뭐 이렇게 한다며 하고 이제 나쁜 얘기를 이렇게 전해주면은, 우씨! 하고서 이제 그놈 나쁜 것도 이제 열심히 찾아서 전해줄 거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해서 박정희는 모든 것을 파악하고, 모든 사람들이 자기에게 충성을 하게 하고, 모든 사람들이 서로 싸우게 하는 그런 방법을 쓴 겁니다. 그렇게 쓰다가 그게 파탄이 나서 마지막에는 이제 그 싸움이 이제 커져서 자기가 총에 맞아 죽게 되는 이제 그런 상황까지 가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박정희 무서운 거는 경기가 없을 때 그 고교 평준화 작업을 경기고 출신을 갖다 시킨단 말이에요. 아, 독한 거죠. 이제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저 죽을 맛이기도 하지만, 경기고 출신이니까 경기고 동문들에게 설득도 하고, 그 다음에, 야, 제일 좋은데 줄게.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이제 엎어치고 미치고 이제 그렇게 또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박정희 시대는 2인자가 없는 시대예요, 사실은. 거기서 2인자란 후계자적인 성격을 갖는 2인자가 없는 시대입니다. 어떤 일본 정치평론가가 재밌는 표현을 썼는데 그 얘기가 맞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박정희라는 권력을 빌려와서 2인자 노릇을 하는 사람은 많았습니다. 그런데 독자적으로 빛을 발할 수 있는 2인자. 그 2인자는 김종필이가 한때 그랬었던 거 빼놓고는 없지 않는가. 이제 그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박정희는 2인자를 인정하지 않았고요. 또 재밌는 게 군대에서 이렇게 보면은요. 자신의 선배를 참모총장에 앉히지 않았습니다. 다 쫓아내보냈어요. 다 쫓아내보냈고, 그 다음에 군관학교 동기 선후배, 그 다음에 일본 육사 동기 선후배 한 명도 육군 참모총장에 앉히지 않았습니다. 그것도 아주 재밌어요. 그러니까 그랬고, 그 다음에 육군 참모총장이나 국방장관에 앉히는 사람이 A+를 앉히지 않았었던 것 같아요. A+를. 그거를 아마 뭐 B급, C급은 아니겠지만 A+는 아니고 A- 정도 되는 사람들. 감사합니다. A-와 B0쯤, B+쯤 되는 사람 중에서 앉히고 군을 다른 방식으로 관리를 했었죠. 이제 그러면은 조금 더 이제 뭐 구체적으로 들어가 볼까요? 근데 박정희가 한 번 쓴 사람을 오래 씁니다. 지금은 이럴 수가 없는 게 대통령 임기 자체가 5년이니까, 뭐 지금 우리 이낙연 총리가 대통령 취임하실 때부터 해서 지금 2년 5개월쯤 됐죠. 5개월, 이제 2년 반 정도가 돼 가는데, 민주화 이후에 최장수 총리라고 그러는데, 옛날에는 박정희가 18년 집권을 하다 보니까 아주 오랫동안 앉혀요. 그래서 박정규는 경호실장 10년, 김정남은 비서실장 9년, 신직수는 검찰총장 7년 반에, 법무장관 2년 반에, 중앙정보부장 3년. 그래서 장관급에만 한 15년 가까이 있었고, 또 이후락은 비서실장 6년, 중앙정보부장 3년, 김형욱은 중앙정보부장 6년 3개월, 차지철도 경호실장 죽을 때까지 5년 했고요. 김재규 보안사령관 2년에 중앙정보부장 3년. 또 하니까 박정희의 특색은 한 번 쓴 사람을 오랫동안 씁니다. 써요. 자, 그러면은 이제 우선 이 장도영이라는 사람부터 한번 살펴보죠. 장도영은 박정희 시대의 2인자가 아니에요. 1인자예요. 1인자. 근데 실권 없는 1인자. 이 사람이 잘 모르겠어요. 자기가 진짜로 1인자라고 착각을 했는지, 아니면 박정희가 2인자인데 자기가 얹혀 있는 걸 알았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박정희한테 엎여 있다가 박정희 육사 8기들에 의해서, 즉 김종필 그룹에 의해서 이제 패댕이 쳐집니다. 근데 이 사람은 박정희가 빨갱이로 몰렸을 때 박정희를 복직시켜주고 데리고 있던 사람이에요. 박정희보다 나이는 어리지만 박정희 입장에서 볼 땐 자기의 직속 상관의 은인이죠. 갈 데 없는 박정희를 데려다가 월급도 주고, 그 다음에 죽지 않고 살아나는데도 역할을 해주고. 그래서 여기가 이제 이제 평안도 사람이고 학병 출신의 광복군. 광복군도 했었습니다. 뭐 이제 그래서
이 박정희한테는 은인인데, 그리고 또 뭐가 있었냐면